모욕은 날 깊이 상처내지 않아. 불의도 날 짓누르지 않아. 난 조용히 살아. 끝을 바라보면서.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조금 더 숙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걸 말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지은, 지금 당장 서랍 정리 안 하면 황 선생님께 이를 거야. 복도에서 다가온 키 크고 거친 말투의 고학년 학생이 소리쳤다. 지은이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지시를 따랐다. 내 첫 학기는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황금 같은 시절은 아니었다. 새로운 규칙과 낯선 과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웠다. 1월부터 3월까지 눈은 깊게 쌓였고 녹은 뒤엔 진흙길이 되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교회에 가는 거 외엔 운동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매일 1시간은 야외에서 보내야 했지만 우리 옷은 추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는 부츠도 없었고 눈은 운동화 안으로 스며들어 발을 얼렸다. 장갑도 없었고 손과 발은 얼어붙어 동상처럼 부풀었다. 아침마다 부은 발가락을 신발에 억지로 밀어넣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음식은 늘 부족했다. 자라는 아이들의 식욕을 채우기엔 너무 적었고 허약한 한 아이를 겨우 살릴 정도였다. 배고픔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고학년 아이들은 기회를 틈타 어린 아이들의 밥을 빼앗았다. 나도 여러 번 2명에게 밥을 나눠주고 3번째 아이에게 국을 양보한 뒤 남은 국과 작은 밥을 눈물과 함께 삼킨 적이 있다. 일요일은 더 우울했다. 우리는 2시간 거리의 교회까지 걸어가야 했다. 추위 속에 출발했고 도착했을 땐 더 추웠다. 예배 시간 동안 거의 마비 상태가 되었고 점심은 차가운 밥과 국이 소량 제공되었다. 오후 예배 후 우리는 눈 덮인 언덕길을 따라 돌아왔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얼굴 피부를 벗겨낼 듯했다. 그때 경숙 선생님은 체크무늬쇼를 바람에 휘날리며 우리 옆을 빠르게 걸었다. 그녀는 우린 용감한 병사처럼 걸어야 해요 라고 말하며 우리를 격려했다. 다른 선생님들은 너무 지쳐서 아이들을 위로할 힘도 없었다. 우리는 따뜻한 난로를 간절히 바랬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난로 주변은 고학년들이 2줄로 둘러싸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그 뒤에서 팔을 감싸며 웅크렸다. 유일한 위안은 저녁 식사였다. 평소 반 공기였던 밥이 한 그릇으로 늘었고 오뎅국도 추가되었다. 우리는 이 일요일의 작은 호사를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 저녁엔 방 선생님의 긴 설교를 들었다. 그녀의 하품은 지루함을 말해주었다. 아이들 중 몇은 졸다가 책상에서 떨어져 교실 중앙에 세워져 설교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했다. 어떤 아이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져 높은 의자에 기대어 겨우 버텼다. 교장은 내가 도착한 첫 달 대부분을 자리를 비웠다. 그의 부재는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나타났다. 어느 오후 나는 칠판 앞에서 나눗셈 문제를 풀고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 실루엣을 알아보았다. 그가 들어오자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나는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긴 발걸음으로 교실을 가로질러 선생님 옆에 섰다. 검은색 외투를 단단히 여민 그의 모습은 큰 이모집에서 봤던 그 위압적인 형상이었다. 나는 옆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맞았다. 교장이었다. 더 길고 더 마르고 더 딱딱해 보였다. 그가 나타난 순간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나는 교무실 문 앞에서 발끝만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교감 선생님이 규장실에서 나와 담임 선생님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할 때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분명히 지난주 반 친구들과의 다툼과 그날 일기장에 쓴 섭직한 감정들이 문제였을 것이다.
교감 선생님은 내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분명했다. 김 선생,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아이 말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교육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나는 교무실 맨 끝에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대화가 거의 다 들렸다. 다행히도 당장 퇴학이나 징계 이야기는 아니었다. 교감 선생님은 오히려 교복 단추 수량과 실과 시간에 사용할 바늘 배분, 그리고 급식에 나온 김치 상태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급식에 나온 김치가 너무 시더군요. 아이들이 먹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도 인내심을 기르는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쉽게 불명을 합니다. 담임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교감 선생님의 말은 점점 더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절제와 겸손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말리는 것도 화장을 하는 것도 다 세속적인 유혹입니다. 김 선생, 그 2학년 아이 머리 말린 거 보셨죠? 내일 아침에 미용실에 데려가서 단정하게 자르게 하세요. 교감 선생님의 눈은 교실 창 너머로 향했다. 마치 그 시선만으로 아이들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듯이. 나는 그 시선이 내게 닿기 전에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교실 안에서는 친구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들은 교감 선생님의 말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고 있었고 그 웃음은 조용한 저항이었다. 교장실 문이 열리고 교감 선생님과 함께 들어온 3명의 귀빈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모프 코트와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2명에 따른 당시 유행하던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정성스럽게 말려 있었고 향수 냄새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다. 학생들 머리 상태가 이게 뭡니까?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렇게 말리고 고데기까지 한 머리는 이 학교의 규율에 어긋납니다. 단정하게 묶고 다니라고 했을 텐데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쾅! 하는 소리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숨을 숨기며 고개를 숙였다. 교감 선생님의 눈이 내게 꽂혔다. 저 아이 새로 전학온 학생이지요? 이름이 진희였던가?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양옆에 앉아있던 2 친구가 나를 일으켜 세워 앞으로 빌었다. 담임 선생님은 조용히 내 어깨를 잡고 교단 앞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속삭였다. 괜찮아, 진이야. 실수였다는 걸 알아. 벌은 없을 거야.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이미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아이를 교단 앞에 있는 의자 위에 앉히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누구도 말 걸지 마십시오. 나는 높은 나무 의자 위에 앉았다. 교실 전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교감 선생님은 교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다. 이 아이는 겉보기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를 입양해 키워주신 후원자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진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에서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귀빈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고 교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의자 위에서 몸을 움츠린 채 숨을 죽였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 급식실로 갔지만 나는 교실 구석에 남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아침만 해도 나는 반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풀었고 담임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고 영어를 배우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친구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울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지은이 언니였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우유와 간식을 건네주었다. 조금이라도 먹어. 힘내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미소는 마치 천사의 위로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지은 언니, 왜 나랑 있어주는 거야? 모두가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믿는데.
모두라니, 진이야. 고작 80명이잖아. 세상엔 수억 명이 있어. 하지만 내가 아는 건 그 80명이 전부야. 그들이 날 싫어해. 넌 착각하고 있어. 아마 이 학교에서 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대부분은 너가 불쌍하다고 생각할걸?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다들 그 말을 믿을 거야. 교감 선생님은 신도 아니고 존경받는 분도 아니야. 오히려 여기선 인기가 없어. 만약 그분이 널 특별히 아껴줬다면 진짜로 질투하는 애들이 생겼을 거야. 지금은 오히려 너 편이 더 많을지도 몰라. 나는 지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내 손가락을 부드럽게 문질러 따뜻하게 해주었다. 만약 세상이 다 날 미워해도 내가 내 양심에 떳떳하다면 괜찮을까? 그럼 양심이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널 지켜보는 존재는 인간만이 아니야.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곳의 존재들이 널 지켜보고 있어. 지은이는 말을 멈추고 가볍게 기침을 했다. 나는 순간 내 슬픔을 잊고 그녀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팔로 그녀를 감쌌다.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김 선생님이 들어왔다. 창밖에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교실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선생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진이야, 너를 찾으러 왔어. 지은이도 같이 오렴. 우리는 복도를 따라 선생님의 교실로 향했다. 오래된 학교 건물의 복잡한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도착한 그 방은 따뜻한 난로가 켜져 있었고 조명이 부드럽게 빛났다. 울음을 그쳤니? 아직은요. 억울해서요. 모두가 저를 나쁜 아이로 생각할 거예요. 우린 네가 어떤 아이인지 네 행동으로 판단할 거야. 계속 잘하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정말요? 그럼. 자, 이제 네 이야기를 들려줘. 그분이 말한 후원자는 누구니? 이모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셨대요. 이모는 원하지 않았지만 약속 때문에 저를 키우게 됐어요. 그렇구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네가 직접 말해야 해.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줘.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사실만을 말하자. 그리고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원망은 줄이고 지은 언니의 충고를 떠올리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말했다. 그분에 대해 내가 조금 알아. 편지를 써서 확인해 볼게. 네 말이 맞다면 모두 앞에서 내 명예를 회복시켜 줄게. 하지만 내겐 이미 충분해. 넌 지금도 내게는 깨끗한 아이야. 그녀는 내 이마에 키스했고 나는 그 곁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편안했다. 나는 교무실 옆 작은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잔잔한 풍경이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지은이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김경숙 선생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오늘은 기침이 좀 덜했니, 지은아? 네, 선생님. 가슴 통증도 조금 나아졌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너희 둘이 내 손님이야. 손님 대접을 해야지. 그녀는 교무실 호출벨을 눌렀고 곧 조교 선생님이 들어왔다. 아직 차를 못 마셨어요. 차와 과자 좀 가져다 주세요. 이 두 학생 것도 함께요.
잠시 후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 찻잔과 주전자, 그리고 얇은 토스트 몇 조각이 놓였다. 향긋한 녹차 향과 따뜻한 빵 냄새가 방안을 감쌌다. 하지만 양이 너무 적었다. 선생님은 조교에게 말했다. 조금 더 가져올 수 없니? 이건 셋이 먹기엔 부족해. 자족이라서 그런지 평소대로 보내셨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오늘은 내가 조금 보태야겠네. 선생님은 책상 서랍을 열어 종이로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직접 구운 과자였다. 원래는 너희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걸로 배를 채우자. 그녀는 넉넉히 과자를 잘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마치 잔치처럼 따뜻한 차와 과자를 먹으며 웃었다. 선생님의 미소는 그 어떤 음식보다 우리를 따뜻하게 했다. 차를 마신 후 우리는 난로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생님과 지은이는 책과 역사, 자연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놀라움에 휩싸였다. 지은이의 눈빛은 반짝였고 그녀의 말은 마치 시처럼 흘러나왔다. 지은아, 네 아버지가 가르쳐준 불어 기억나니? 선생님은 책장에서 라틴어 책을 꺼내 지은이에게 읽어보라고 했다. 지은이는 조용히 책을 받아들고 또박또박 라틴어를 읽고 해석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성당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우리는 선생님의 품에 안겨 작별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지은이를 조금 더 오래 안아주었고 눈가에 눈물을 닦았다. 기숙사로 돌아오자 지은이는 생활 점검에서 혼이 났다. 그녀의 서랍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다음 날 그녀는 이마에 게으른뱅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하루 종일 지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종이를 찢어 난로에 던졌다. 내 마음속 분노는 하루 종일 타오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선생님은 나를 변호하기 위해 보건소의 상담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답장이 도착했다. 그 내용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선생님은 전교생을 모아 발표했다. 진희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낮에 배운 영어 동화를 떠올렸다. 영어 선생님인 마이클 선생님이 보여준 작은 이야기책. 과연 내가 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새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솔로몬의 말처럼 사랑이 있는 풀 한 줌의 저녁이 증오가 깃든 고기보다 낫다는 걸 나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이곳 학교의 불편함과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 따뜻한 정과 우정은 내가 예전에 살던 고급 아파트의 외로움보다 훨씬 값졌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1월의 찬바람에 부르튼 발은 이제 아물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의 기온도 더 이상 피를 얼죄하지 않았다. 운동장에 나가 노는 시간이 이제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텃밭의 나른 흙에도 초록이 번지기 시작했다. 민들레, 제비꽃, 펜지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목요일 오후의 자율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 뒤편 야산을 산책했다. 그 산책길에서 나는 진짜 자유를 느꼈다. 담 너머로 보이는 산과 개울, 그 너머의 세상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겨울엔 얼어붙고 음산했던 그 풍경이 이제는 햇살과 꽃으로 가득 찼다. 개울은 맑고 바위는 반짝였고 나무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이유가 있었다. 봄이 오면서 학교에 독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좁은 기숙사와 교실은 감염에 취약했고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앓기 시작했다. 수업은 중단되었고 규칙은 느슨해졌다. 건강한 아이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야외 활동을 권장받았고 선생님들은 병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김 선생님은 거의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고 몇몇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일부는 돌아가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학교 안은 병원 냄새가 가득했고 죽음은 조용히 그러나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바깥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장미, 튤립, 백합이 피었고 야생화는 무더미의 노일꽃으로 쓰이기도 했다. 나는 건강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하루 종일 야외에서 지냈다. 우리는 마치 유랑자처럼 숲을 돌아다녔고 점심은 두툼한 김밥과 차가운 국이었다. 급식실은 바빴고 아픈 아이들은 많이 먹지 못했기에 우리 몫은 오히려 넉넉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저리는 개울 한가운데의 넓은 바위였다. 맨발로 물을 건너야 했지만 그 바위 위에서 친구 순이와 함께 앉아 점심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순이는 나보다 1살 많았고 세상 이야기를 많이 아는 친구였다. 그녀는 내 호기심을 채워줬고 내 말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그 봄 나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와 우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순이는 이야기꾼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뒷이야기와 선생님들의 사생활까지 꿰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문득 지은이 언니가 떠올랐다. 나는 그녀를 잊은 걸까? 아니면 그 맑고 조용한 우정을 지루해야 한 걸까? 지은이는 언제나 나에게 따뜻하고 변함없는 언니였다. 짤증도 불평도 없이 내 곁에 있어주던 아이. 하지만 요즘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몇 주 전부터 기숙사 위에 어느 방에 옮겨졌고 선생님들은 그녀가 독감이 아닌 폐결핵에 걸렸다고 했다. 나는 그 병이 그저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가끔 아주 따뜻한 날 김 선생님이 지은이를 데리고 학교 앞 정원에 나오는 걸 창문 너머로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두꺼운 담요에 쌓여 있었고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다. 6월 초 어느 날 저녁, 나는 순이와 함께 학교 뒤편 숲을 너무 멀리까지 걸어갔다. 길을 잃어버려 돼지를 키우는 외딴 집에서 길을 물어야 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달이 떠오른 뒤였다. 정문 앞에는 동네 병원의 앰뷸런스가 서 있었다. 누가 많이 아픈가 봐. 이 시간에 선생님이 오셨다니. 순이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들어갔다. 나는 잠시나마 숲에서 캐온 야생화를 학교 앞 작은 화단에 심었다. 이대로 두면 시들 것 같아서. 꽃향기가 이슬과 섞여 퍼졌다. 서쪽 산양은 아직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동쪽에서는 달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지금 누군가는 저 창너머 병상에 놓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떠난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일까. 나는 처음으로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 끈없는 어둠에 몸이 떨렸다. 그때 병원 선생님이 나와 간호사와 함께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달려가 물었다. 지은이 언니는 어때요? 많이 안 좋아요. 그분은 지은이를 보러 오신 분이었다. 아무 말 없었고 환자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내게 번개처럼 꽂혔다. 지은이 언니가 죽어간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방에 있어요? 김 선생님 반에 있어. 하지만 지금은 못 가. 이슬 맞으면 감기 걸려. 얼른 들어가. 문은 닫혔고 나는 옆문으로 들어가 교실을 지나 기숙사로 향했다. 9시, 취침 시간이었다. 모두들 잠든 듯 조용했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11시쯤 조심스럽게 일어나 교복을 걸치고 맨발로 기숙사를 빠져나왔다. 학교 건물의 반대편 김 선생님 방으로 향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길을 밝혀줬다. 병실 근처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나는 간호사가 깨어날까봐 조심히 지나쳤다. 2개의 문을 조용히 열고 닫고 계단을 올라가자 그 방이 보였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이 언니는 침대 옆에 작은 요람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커튼에 가려져 있었고 간호사는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김 선생님은 다른 병실에 가 계셨다. 나는 요람 옆에 자가겨 손을 커튼에 얹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고 싶었다. 혹시나 죽은 얼굴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지은이 언니, 자고 있어?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커튼을 젖혔다. 팡백하고 야윤한 얼굴이 드러났지만 평온한 표정은 그대로였다. 나는 안도했다. 진이니?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녀의 침대에 올라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다. 차가운 이마, 마른 볼, 손목까지도 차가웠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미소했다. 왜 왔니, 지엔이야? 지금 11시가 넘었잖아. 언니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자려고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 그럼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구나. 아마 딱 맞춰 온 것 같아. 어디 가는 거야, 언니? 집에 가는 거야? 응, 아주 먼 집. 마지막 집.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기침을 했지만 간호사는 깨어나지 않았다. 기침이 멈춘 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엔이야. 발이 맨발이네. 이불 덮고 누워.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이불을 덮었다. 그녀는 칼을 내게 감싸 안았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속삭였다. 나는 이제 아주 행복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슬퍼하지 마. 슬퍼할 일이 아니야. 누군가 언젠가는 죽는잖아. 이 병은 아프지도 않아. 천천히 조용히 나를 데려가고 있어. 마음은 평온해. 나를 그리워할 사람도 별로 없어.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나를 그리워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언니, 알 수 있어? 난 믿어.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분은 우리를 만든 분이니까 절대 파괴하지 않을 거야. 난 그분의 선함을 믿어.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나 친구야. 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도 날 사랑한다고 믿는다. 그럼 나도 죽으면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어? 그럼 같은 곳으로 갈 거야. 같은 부모님께 받아들여질 거야. 나는 그녀를 더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얼굴을 그녀의 목에 묻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이야, 따뜻하니? 응. 잘 자, 언니. 잘 자, 진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잠들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나는 간호사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나를 기숙사로 데려가고 있었다. 아무도 내게 꾸중하지 않았다. 모두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나는 김 선생님이 새벽에 돌아와 지은이의 침들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목을 묻고 잠들어 있었고 지은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지은이의 묘는 학교 옆에 작은 교회 묘지에 있다. 처음엔 풀만 덮여 있었지만 15년 뒤 회색 대리석 비석이 세워졌고 그 위엔 그녀의 이름과 다시 일어나리라는 말이 새겨졌다. 나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왔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학교의 규칙 일과표, 교사들의 말투, 친구들의 얼굴, 교복의 주름, 급식의 반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 그것이 내다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나는 그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자유가 필요했다. 숨이 막히도록 자유를 갈망했다. 처음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는 바람에 흩어졌다. 다음엔 겸손하게 변화를 구했고 그것도 허공으로 사라졌다. 결국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다. 새로운 일이라도 좋으니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 순간 저녁 식사종이 울렸다. 나는 생각을 멈추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다시 그 생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밤늦게였다.
하지만 같은 방을 쓰는 혜연이는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다. 나는 속으로 잠이 그녀를 데려가길 바랐다. 마침내 그녀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 평소엔 성가신 소리였지만 그날 밤엔 반가운 침묵이었다.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새로운 일자리, 그건 현실적이야. 자유, 즐거움, 흥봉 같은 말은 공허하지만 이 일은 실제야. 누구든 일할 수 있어. 나도 8년간 이 학교에서 일했잖아.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굴렸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친구가 없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해. 사람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지? 아무런 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치 요정이 베개 위에 아이디어를 놓고 간 것처럼 문득 떠올랐다. 신문에 구인 광고를 내야 해. 경정일보에. 나는 어떻게 광고를 내는지 몰랐지만 답은 술술 떠올랐다. 광고 문구와 비용을 봉투에 넣어 편집국 앞으로 보내고 답장을 기다려. 그날 아침 나는 광고 문구를 작성했다. 젊은 여성 교사, 초등학생 대상 가정교사 희망, 영어, 미술, 음악, 산수 지도 가능, 나이는 18세, 경력 2년, 연락처. 그날 하루 종일 그 편지는 내 서랍 속에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교감 선생님께 시내에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받았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어 나는 우산을 쓰고 2시간 거리의 우체국까지 걸어갔다. 편지를 넣고 돌아오는 길 옷은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 다음 주는 길었다. 마침내 어느 가을 저녁 나는 다시 우체국으로 향했다. 겉으로는 구두를 맞추러 간다고 했지만 마음은 편지함에 있었다. 우체국 창고에는 검은 장갑을 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진이 앞으로 온 편지 있나요? 할머니는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서랍을 뒤졌다. 시간이 흐르자 내 기대는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게 전부야? 응, 하나뿐이야.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학교로 돌아갔다. 규칙상 8시까지 복귀해야 했고 이미 7시 반이었다. 돌아오자마자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기도문을 읽고 잠자리에 들게 했다. 교사들과 간단히 저녁을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일보에 광고를 낸 분이라면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여자아이 1명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자리입니다. 연봉은 3천만 원입니다. 성실성과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락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편지의 글씨는 고풍스럽고 약간 흔들렸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나이든 여성의 한글씨라는 점이 신뢰를 주었다. 나는 그녀를 한복을 입은 단정한 할머니로 상상했다. 손금자라는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조용하고 질서 있는 집일 것 같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 삶은 이 학교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기독학교에서 서울로 떠나기 전일날. 서울은 활기와 움직임이 넘치는 도시였다. 내가 갈 곳은 서울 외곽의 큰 주택, 손금자라는 이름의 간판이 걸린 집이었다. 그곳은 번화가 듬심 가는 거리가 있을 테니 매용과 소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변화가 필요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삶. 다음 날 나는 교감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울에 가정교사 자리가 생겼어요. 지금 받는 월급의 2배예요. 교감 선생님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위원회에 이 사실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셨다. 며칠 후 교감 선생님은 다시 나를 불렀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보호자인 이모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 이모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녀는 짧게 답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녀는 오래전부터 내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는 결국 나의 이직을 허락했고 학교에서의 성실함을 인정하며 추천서를 써주었다. 나는 그 추천서를 손 여사에게 보냈고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답장을 보냈다. 출발일은 2주 후로 정해졌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8년 전 이모 집에서 가져온 낡은 트렁크에 옷을 정리했다. 준비를 마치니까 마음이 들떴다. 새로운 삶이 내일 시작된다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지니 씨, 아래에 누가 찾아왔어요. 나는 택배기사일 거라고 생각하고 급히 내려갔다. 교사 휴게실 앞을 지나는데 그 문이 반쯤 열린 그곳에서 누군가 뛰어나왔다. 지니 맞지? 내가 어디서든 알아봤을 거야.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인 여성이었고 활기찬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순간 알아봤다. 혜연 언니! 우리는 서로 껴안고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보다 5살 많았고 나를 이뻐해 주던 사람이었다. 이 애는 내 아들이야. 이름은 민수. 그럼 결혼하신 거예요? 거의 2년 됐어. 남편은 운전기사고. 딸도 있어. 이름은 진숙이야. 네 이름 따서 지었어. 우리는 벽난로 앞에서 옛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언니 집은 어때요? 혜주는 서울 갔다가 부잣집 남자랑 연애했는데 집안 반대로 실패했어. 언니랑 맨날 싸워. 혜성이는 대학 갔는데 망했어. 술만 마시고 독만 쓰고. 이모는 속이 상해 죽겠대. 그럼 언니는 이모가 보내신 거예요? 아니야. 네가 서울로 간다는 소식 듣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여. 어릴 땐 이쁘진 않았지만 지금은 딱 숙녀 같아. 그녀는 피아노를 열고 말했다. 한 곡만 쳐줘. 나는 왈츠를 몇 곡 연주했고 그녀는 감탄했다. 그 집 애들보다 훨씬 잘 치네. 내가 그랬잖아. 너는 공부로 다 이길 거라고. 벽 위에는 내가 그린 수채화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교감 선생님께 감사의 뜻으로 드린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 밭을 보며 말했다. 그림도 그려? 너 정말 대단하다.